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공부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몇 가지 개념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아직도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죠. 물론 요즘에 재난기본소득제도를 실행하자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회자되곤 하는데, 그거는 사실 뭐 기본소득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고, 기본소득제는 그렇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꾸준히 매달 기본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그런 제도를 말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제 하면 사회주의적인 제도, 좌파의 주장,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념의 문제로 끌고 가는 분들이 많은데, 기본소득제라는 제도는 그런 이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수년 전에는 물론 정치적으로 어떤 좌파적인 이념을 갖고 있는 그룹에서 이 개념을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우파의 거두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경제학자들도 기본소득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자유경쟁 이런 부분에서 뭐 상징과도 같은 미국에서도 기본소득 제도가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념의 문제는 아니죠. 무슨 문제냐? 이거는 경제 정책이라고 보셔야 돼요. 경제 정책,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 있죠. 그러한 제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데, 1920년대에 대공황, 지금 우리가 뭐 IMF 어려웠다, 지금 코로나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시절의 대공황과 비교를 하면 이거는 아예 비교가 안 되죠. 상상이 안 되는 거야. 실업자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상 이상이죠. 근데 이제 대공황 이전에는 자유시장 경제 이론이 전성기였어요. 아이, 시장에 맡기면 다 돼, 자유롭게. 이렇게 풍요롭잖아? 너무 풍요롭네. 그런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산성이 너무나 급격하게 향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그냥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팽창을 하는 거예요. 공장마다 물건이 뭐 넘쳐나고, 막 농산물도 막 그 생산성이 높아져서 넘쳐나고. 그런데 이러한 공급은 넘쳐나는데 그것들을 사줄 수요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공황의 원인은 뭐였냐면 유효 수요가 부족했다, 이게 이제 원인이 되는 거죠. 그걸 진단한 사람이 바로 케인즈입니다. 다들 막 우왕좌왕,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케인즈가 이제 그 상황을 진단을 해요. 유효 수요의 위축이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시장을 개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국가가 시장을 개입한다고 하면 뭐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죠. 1920년대란 말이에요. 공산주의에 대한 이 경계심의 수준이 얼마나 높았겠어요. 그러니 케인즈의 이야기는 이건 뭐 너무나 혁명적인 발언이라서 엄청난 그 비난과 반발을 사게 돼요. 그리고 당시 전쟁 치르느라고 국가별로 다 돈이 없어서 국가가 시장 개입할 여력도 없는 거죠. 현실성도 떨어진다. 근데 그때 당대의 그 미국의 이제 아주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명인 루즈벨트가 케인즈의 정책을 받아들여서 실행을 합니다. 테네시강을 대규모로 개발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죠. 일자리라는 건 뭡니까? 급여가 나가고 유효 수요가 창출되는 거죠. 실업자에게 국가에서 실업급여, 돈을 지원을 합니다. 지금은 실업급여가 뭐 매우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었죠. 이건 뭐 완전히 공산주의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최저임금제, 또 농산물의 생산물을 조정하기 위해서 땅을 이제 의무적으로 놀리는, 그러면 이제 농산물 가격이 이제 제값을 받을 수 있게,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대공황을 해결해 나가죠. 근데 그때의 흐름과 지금의 흐름은 너무도 유사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80년대에 뭐 레이건, 대처부터 신자유주의를 채택을 하죠. 그러니까 아주 자유주의의 전성기죠. 그냥 시장에 맡겨, 국가 개입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자유롭게 어떤 시장에 맡긴다거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역사의 경험을 보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우리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초기 기회의 누적 이득 효과, 그러니까 계속
일단 부익부 빈익빈 같은 현상이 마태복음 효과 이런 게 발생을 하는 거죠. 가진 자는 더 가질 것이요 없는 자는 가진 것조차 뺏기리라.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을 했고 땜질 처방으로 지금까지 간신히 버텨왔죠. 돈을 풀어가지고 계속 그냥 버틴 거죠. 그랬더니 그 연약한 경제 상황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주 전 세계적으로 붕괴의 위기에 직면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한두 달 정도 이렇게 흘러왔는데 앞으로 어떠한 사태가 발생할지는 모르죠. 얼마나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지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대공황과 유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유효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는 갈수록 더 심해지겠죠. 왜냐?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에요. AI가 일 다 하고 로봇이 일 다 하고 이 일자리는 계속 더 잃어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유효 수요는 더욱더 급격하게 떨어지겠죠. 양극화가 발생하고 이럴 때 이제 국가가 시장을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루즈벨트는 테네시강을 개발했죠. 뭐 실업급여나 최저임금 다 있죠 지금. 자, 테네시강을 개발을 했는데 이게 지금 언제까지 이게 무슨 자꾸 땅 파고 막 공사해가지고 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는가? 환경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건 아니죠. 일단 뭐 개발의 노동으로서 참여하는 그런 층에서만 또 발생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대공황의 뉴딜 정책과 같은 경제 정책은 기본소득제를 실행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산업 어떤 구조의 변화와 그로 인해서 양극화라든가 일자리가 감소하고 그로 인해서 유효 수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수요가 없어지면 자본주의는 어떻게 되나요? 망하는 거죠. 자본주의는 상품을 만들어서 소비를 하는 그런 제도인데 수요가 없어지면 유지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기본소득제를 바라봐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제 정책을 바라보는 두 가지 측면인데, 우리 그 이명박 정권 때부터 뭐 맨날 듣는 얘기가 뭐예요? 낙수효과.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면 거기서 물이 흘러내려올 것이다. 대기업이 더 잘되게 만들면 거기서 또 물이 흘러내려올 것이다. 당시에는 뭐 듣다 보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뭐 이렇게 떡고물이라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조차도 이런 무의미한 개념을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의아해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맨날 그 당시 정권에서 그 이론의 배경으로 삼았잖아요. 낙수효과. 맨날 말만 하면 뭐 낙수효과. 아주 화가 납니다. 보세요. 월 2천만 원 소득자 부자죠. 한 달에 2천만 원 벌어요. 감세를 해줘가지고 2천만 원 소득자가 200만 원 소득을 더 올렸어요. 그럼 이 사람이 돈을 더 씁니까? 200만 원을? 무슨 돈을 더 써요? 2천만 원 가지고도 그냥 충분히 쓰고도 남는데 200만 원 더 벌었다고 어떻게 더 쓰겠어요? 자, 대기업에게 지원을 해줘서 대기업이 더 발전을 해요. 그럼 중소기업으로 내려옵니까? 뭘 내려와요? 다 해외로 갔잖아요. 해외로. 이 낙수효과가 국내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다 해외로 이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허상이고 거짓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분수효과인데, 자, 유효 수요를 어떻게 창출할 수 있을까?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월 100만 원 소득자, 하위 소득자가 되겠죠. 자, 30만 원에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을 제공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겠어요? 아마 30만 원 거의 다 씁니다. 왜냐?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100만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동네에 가서 분식점에 밥도 먹고 빵도 먹고 치킨도 먹고 삼겹살도 먹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분식점, 빵집, 삼겹살 주인들이 돈을 버니까 뭐 옷도 사고 차도 사고, 그죠? 그러면 또 그런 것도 판매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야, 여기 이런 식으로 계속 나아가면 미래에 좀 비전도 있겠네? 집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지원하는 게 100이라면 100에서 80% 정도가 가치를 창출하는 거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분식, 빵집, 삼겹살집에서도 80에서 또 80 정도, 한 64 정도를 또 가치를 창출하는 거고, 이렇게 계속 가치를 창출해 보세요. 더하기 하면 엄청난 그 경제의 그 선순환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감세 이런 거는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개념이 아닐까. 그래서 기본소득제는 이러한 그
분수 효과적인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경제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관점으로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자, 기본소득제는 사회 안전을 위한 최고의 제도가 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죠. 21세기 지금 뭐 삼국시대도 아니고 아사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러면 아니, 국가에서 최저생계비 지원을 하는데 왜 굶어 죽어? 자, 동사무소를 갔는데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아니, 몸 건강하시네, 전달 뭐 몇 달 전까지 일도 하셨네, 남편도 계신데 남편이 또 수입 발생시킬 수 있겠네, 남편은 집 나가서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이혼 서류라도 떼우시지. 아니, 사람을 못 찾는데 어떻게 이혼 서류를 띱니까? 결국 그래가지고 자녀하고 집에서 굶어 죽은 거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사건 자체를 우리가 뭔가 동시대에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 되겠죠. 이러한 측면에서의 또 사회 안전, 그리고 이 양극화가 심해지고 사회에 대한 또는 그 상위 계층에 대한 증오 범죄, 이런 것들이 갈수록 많이 생겨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또 제도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 중요한 건 우리 사회까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유럽과 미국,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청년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유럽과 미국의 경우 이 젊은이들이, 자, 사회주의에 굉장히 그 탐닉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그래요. 유럽의 어떤 여러 언론을 통해서 이거는 몇 년 전부터 봐왔던 내용이고, 최근에는 그 미국에서도 20대 청년들 조사를 했는데 사회주의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50%가 넘는 거예요. 뭔가 자본주의의 상징과 같은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역사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자, 이러한 양극화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결국에 그런 거는 엄청난 사회 갈등으로 치닫게 되고, 결국에는 혁명이 일어나거나 혁명의 어떤 시도, 이 속에서 피바람이 불게 되죠. 지금 부자, 좋죠. 뭐 세금도 많이 내시고 우리가 존경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많은 이들이 이런 사회에 대한 책임감, 이런 부분에서 의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죠. 근데 지금 부자라면 자신들의 어떤 지금 평화롭고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도 우리 사회의 안전이 그만큼 필요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일순간에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의 가치, 자산의 가치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혁명이라는 상황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유효 수요를 창출한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가 발전하는 선순환을 일으키잖아요. 뭡니까? 능력이 뛰어나고 또 자본이 있는 부자들에게는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보면은 이런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부자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또 부자들을 지원하는 이런 보수 언론에서 반대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들을 위해서도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런 걸 반대하고 계속 위험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지? 언제까지 그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본소득제라는 거는 이제 보편적인 제도잖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부자가 됐던 가난한 사람이 됐던 누구에게나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무상급식 할 때도 막, 왜 부자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냐, 왜 부자들에게도 기본소득을 주냐, 이런 또 반발이 굉장히 심한데, 그렇게 자꾸 들어가면 제도 자체가 실행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 가난한 자를 골라내서 지원하자.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골라내나요? 골라낼 수가 없죠. 소득이 없어도 자산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그러한 잡히지 않는 소득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 그렇게 해서 가난하지도 않은데 그런 것들을 또 타먹는 사람이 엄청나게 생길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을 골라내기 위해서 필요한 공무원이 도대체 몇 명이 있어야 될 것이면 그걸로 인해서 낭비하는 비용이 또 얼마나 들겠어요. 자, 그러면은 부자 한 20%라도 띄고 주자. 그러면 가난한 사람만 주면 이건 또 사회적인 낙인효과인데, 부자 20% 뛰면 이거는 또 삐뚤어진 그 시혜의식을 만들 수 있어요. 아유, 이런 그지들을 다 내가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사는 거야 뭐. 그리고 기본소득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클래스를 나눌 수도 있겠죠.
쟤는 기본소득 받는데, 아니야, 그럼 쟤는 빼버려. 뭔가 뭐 새로운 뭐 귀족 클래스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아이들에게도 그런 의식들을 자꾸 만들잖아요. 요즘 뭐, 빌라, 주공아파트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이상한 얘기하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나 처참해서, 근데 보편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고, 부자들은 부자들 나름대로의 또 세율이 정해져 있죠.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또 세율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괜히 그러한 의식을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 그런 걸로 인해서 낭비되는 행정 비용,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사회 속에서 삐뚤어진 의식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행 방법에 관한 건데, 방법은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국민투표라는 직접 민주주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실행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뭐 사회적 논의 과정 하는데, 이거 밑도 끝도 없이 뭐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당장 힘든 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이러한 중차대한 상황을 맞이해서 기본소득제 논의를 좀 앞당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금액은 월 한 30만 원 정도까지는 증세가 없이 지금의 어떤 세금을 사용하는 이러한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고 그래요. 어떤 연구소에서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귀가 팍 뜨이더라고요. 1인당 지급하는 거니까 월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빠, 엄마, 자녀 둘 4인 가족이면은 월 100만 원 지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삶에 대해서 희망과 자신감을 갖고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걸 지원하면 일을 안 할 것이다. 저도 개인적으로 뭐 1인당 50만 원, 60만 원 이런 거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정말 그렇게 되면 일을 안 하려는 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25만 원, 30만 원 정도의 어떤 기본 소득 가지고 근로욕구가 저하된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오히려 나름대로의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뭔가 최소한의, 물론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뭐 전폭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심리적인 여유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열심히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러한 또 긍정적인 문화가 오히려 더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인류에게 뭔가 굉장히 그 긍정적인 그러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전 인류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양극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저번에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책에서 살펴봤잖아요. 지금 지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전 지구인들의 2배인가 3배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배 이상을 먹여 살리고도 남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때 나누면서 왜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할까?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죠.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소득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삶이 나아지는 모습, 사회가 나아지는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준다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을 실현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이러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뭐 국회 논의를 거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는 나라빚이 GDP에 비해서 40% 정도도 안 돼요. 일본은 230%, 미국은 뭐 한 130% 되잖아요. 그럼 이 어려울 때 돈을 좀 풀어서 빨리 살려야죠. 그죠? 지금 당장 이렇게 굶어 죽을 사람들이 널렸는데 그 추경 예산 하나 하는 것도 그거를 그냥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국회에게 기대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국민투표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직접 결정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